반갑습니다. KBS 창원 신년 특집 토론 2021년 경제 전망과 대응, 사회를 맡은 신유진입니다. 2020년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2020년의 경제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는데요. 대봉쇄로 규정되는 2020년, 그렇다면 2021년에는 그 충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세 분의 경제 전문가 모시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 1년, 세계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해 봅니다. 작년 이 시간에도 세 분과 경제 특집을 함께 했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세 분의 경제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과 발제를 맡아주실 분입니다. IGM 세계경영연구원 김광석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인데요. 먼저 이화여대 과학기술경영학부 김상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명지대 산업대학원 박정호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의 토론에 앞서서 먼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의 발제 강연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2020년은 경제적으로 대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기회를 잡아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2021년에는 어떤 키워드를 던질지 강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들을 오늘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이번 1부에서는 세계 경제 정말 위기인가? 아니면 2021년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인가? 그 대단원의 질문을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마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때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웠었다라고 회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경제 어땠습니까? 역시 한숨이 푹푹 나올 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 이 두 개의 기간, 어떤 경제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보면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세계 경제 성장률은 2.61%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엄청난 세계 경제 위기라고 하지만 그때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소수점 자리 없애면 그냥 0인 거죠.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팬데믹 경제 위기는 마이너스 4.4%.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제 충격이 2020년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대혼돈의 시간을 지내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계속 스쳐 지나갑니다. 앞이 안 보여요. 앞을 보고 싶어요. 2021년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 2021년의 모습 속에서 나에겐 어떤 기회가 있을까? 나에겐 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지? 라는 것을 보고 싶은데 벽을 바라보는 기분이다. 오늘 강의가 2021년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오스카 와일드의 격언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누군가는 별을 바라본다. 위기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한 가지 2021년에 있을 중요한 세계 경제 이슈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스트 코로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키워드, 우리들의 관심사가 줄었을까? 보시는 것처럼 여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맛집 검색도 안 해요. 미세먼지 관심 없어요. 실제 미세먼지도 줄었지만 미세먼지 검색도 잘 안 해요. 밖에 나갈 일 없으니까요. 데이트도 안 해요. 카페도 안 가요. 벚꽃놀이 안 가요. 그러니까 바깥 활동 주니까 패션에 대한 관심마저 줄어듭니다. 대신에 늘어난 키워드들이 있어요. 곧 죽어도 집, 홈 이코노미가 등장합니다. 집에서 뭐 할까를 고민하죠. 보시는 것처럼 집에서 무슨 책 볼까? 집 근처에서 산책할까? 집에서 공부할까? 집에서 삼시세끼 뭐 해 먹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라이프스타일 자체의 변화를 주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산업들이 부상할까? 역시 여러분들 많이 체감하고 계시는 비대면 플랫폼, 소위 말하는 재택근무와 화상 미팅과 화상 강의가 가능한 이런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당연히 홈오피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허먼 밀러라는 이 기업은 원래 이 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고기능 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허먼 밀러는 홈오피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적절히 홈오피스 공급을 제품 라인을 엄청나게 확대했고, 이런 과정에서 위기 상황에도 허먼 밀러는 매출이 6배 늘어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살이 찌니까 나 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동하지? 헬스장 가야 되는데, 요가 학원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런데 LG U+는 보시는 것처럼 가상 증강현실 기술, 모션 캡처 기술,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또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옆에 요가 선생님이 없지만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움직임, 몸 동작을 파악하면서 실시간으로 코칭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코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다시 말해서 언택 서비스가 커지지만 그와 함께 보다 더 연결될 수 있게 해줄까. 언택트 앤 커넥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PC방 못 가잖아요. 3355 모여서 게임하고 싶은데 각자 자기 집에서 게임해요. 그러나 친구들의 같이 게임하는 플레이어들의 게임 사양과 현존하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연결된 게임 서비스를 느끼고 있다. 언택트지만 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 언택트 앤 커넥트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언택트 뉴노멀이 일어난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은행에 다녀온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셀 수 있는데요. 아마 몇 분 안 되시네요. 은행 방문 횟수가 이렇게 줄어서 지금 우리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대면 거래, 노란색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그걸 대체하는 게 뭡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대체되죠. 제가 매월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이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 은행 서비스의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건 사는 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죠.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그 비중이 지금 33%까지 오를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대면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오프라인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비대면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진다. 그 구체적인 기술 한 가지만 대라. 그러면 저는 단연 생체 인증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인증, 얼굴 인증, 또 지문, 정맥, 이런 생체 인식 기술들을 활용해서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짧게 만들어요. 그래서 키오스크가 이미 보급이 됐지만 키오스크 앞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물건을 골라야 되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키오스크가 어떻게 하냐면 나를 알아본다. 빅데이터가 쌓인다. 그러면 무얼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마실 거 맞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급 결제 절차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여러 카카오 택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지급 결제를 위해서 카드를 따로 꺼내십니까? 아니죠. 이미 등록돼 있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보는 순간 결제까지 마무리된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것보다 더 편리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비대면화, 언택트 뉴노멀이라는 것이죠. 이미 등장했습니다. 알리페이는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 나를 알아보고 지급 결제까지 마무리되고 물건을 골라줘요. 제가 고르는 게 아니죠. 이거 드시는 거 맞죠? 이거 추천해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미 여기까지 와 있다. 중국에는 은행 서비스마저.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서 나를 알아봐요. 알아보고 통장, 신분증, 카드, 스마트폰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가서 5천만 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언택트가 진전되고 있다. 그뿐 아닙니다. 약국마저. 아마존 파머시는 필팩이라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런칭합니다. 자, 이런 변화들을 보면 언택트가 앱노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언택트가 새로운 표준이 됐구나. 뉴노멀이구나. 충분히 실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다시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과제 리쇼링 정책입니다. 리쇼링 정책은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공급 사슬이 붕괴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공장들이 셧다운 되니까 이거 밖에 공장을 둘 필요 없겠다. 그냥 한국에 다 모아놓는 게 낫겠구나. 리쇼링 붐입니다. 모든 각국들이 각자 많은 나가 있는 기업들을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름이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죠. 나가 있던 기업들아, 우리나라로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해서 리쇼링 전쟁에 가담합니다. 이 리쇼링 전쟁은 2021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사명이자 과제라고 단연컨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해외 직접 투자가 2021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리만큼 세계적으로 밖에 다른 나라의 공장을 짓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공장 짓고 오히려 나가 있던 기업들을 데려오기 위한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계속 리쇼링 정책 추진했는데 드디어 리쇼링 지수가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리쇼링 정책이 적극적으로 탄력을 받는 그런 시점이 2021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021년을 살아가실 거라면 세계 경제 이슈에 있어서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그 단어 바이드노믹스 강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등장하면 미중 무역 분쟁은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 여러분들의 많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소위 중국한테 관세 때리고 뭐 공급 차단하고 이런 전쟁을 펼쳐와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등장은 우방국들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요. 예를 들면 산업 보조금 주는 거 이거 WTO 체제에 안 맞으니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결국 어느 편에 서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편에 놓이게 되는 순간 우리가 미국 편에 서는 순간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이 걱정되는데 이미 그 사인이 등장했습니다. 호주 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212% 보복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호주를 실제 공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미국 우방국들한테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한국 이거 봐. 호주 때리는 거 봐.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나도 경제 보복할 거야. 우리 이미 사드 보복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대한 현안에서 미리 선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이 강의 발제 마무리하고 나서 이 토론 과정에서 어떤 우리의 대응이 필요할지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리질리언스입니다.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은 보시는 것처럼 용수철이 원래 상태에 있는데 위기 상황에 수축돼요. 그러면 변화를 감지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운스 포워드, 한 발 더 도약한다. 위기 상황에 기회를 찾아낸다라는 게 리질리언스의 개념입니다. 이 리질리언스가 글로벌 가장 중요한 경영 트렌드로 부상합니다. 왜 그런지 월마트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아마존은 엄청난 기회를 맞이했죠. 모든 것들이 전자상거래로 전환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전통기업 월마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오프라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월마트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했을까? 보시는 것처럼 커브사이드 픽업. 이건 뭐냐면요. Order online pick up here.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주차장에서 픽업해 가세요. 주차장 픽업 서비스라는 새로운 국면의 언택 서비스를 런칭합니다. 아마존은 할 수 없는데 월마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배송이 아니라 배달 서비스입니다. 2시간 이내 당신 집 앞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서비스를 런칭해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5%로 역성장하고 있는데 월마트는 매출이 6배 늘어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2021년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2020년 마이너스 4.4%라는 엄청난 경제 충격을 맞이하고 2021년에는 5.2%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IMF는 조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5.2%의 의미를 좀 되새길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께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백상자, 또 백상자. 그러다가 2020년 농사가 망해가지고 50상자. 그런데 80상자로 늘었어요. 꽤 많이 늘었죠. 증가율로 보면 50%가 넘어요. 그러나 여전히 평년보다 못한 거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기저효과라고 하죠. 기저효과가 반영된 5.2%라는 의미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을 강조한다면 어쨌든 코로나19가 2021년 내내 지속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2020년 혼돈점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탈할 것이다. 이탈점임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까지의 경제를 보면 그냥 이런 어항에서 살아왔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2021년에도 어떻게 이 어항에서 더 튼튼하게 살아볼까, 더 경쟁력 있게 살아볼까 하는 고민보다는 전혀 다른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에는 이 어항에서 잘 살기보다는 어떻게 다른 어항으로 건너뛸까, 다른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마무리하고 토론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 기대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1년 세계 경제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각각의 현안을 중심으로 한번 딥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에 있어서는 또 어떤 변화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단은 강연할 때도 온라인으로 접속하면은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기업들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이 원격 근무가 준비된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기업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문화도 필요하고요, 또 보고 체계도 필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은 그냥 흉내만 낸 거죠. 이게 뭐 원격 근무를 해야 된다, 재택 근무를 해야 된다 하면은 결국은 이게 일이 제일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흉내만 내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게 정말 기존에 잘 갇혀 있던 기업들은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원격 근무를 하겠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게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어떤 산업의 또 지원까지 변화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만 변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우십니다만 통상적으로 산업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 현장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2020년 신입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한 번도 오지 않은 학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난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계속 집에서 온라인 강의만 듣는 게 아쉬웠다라고 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3, 4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1학년까지도 굳이 내가 학교에 가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대학에 있어서도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대학 교육의 수요자들의 큰 니즈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언택트가 정말 뉴노멀이 됐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그것은 이 교수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단체 톡방 안에 이 시니어 교수님들도 함께 있는 단체 톡방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쯤에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카메라 앞에서의 강의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이 갑자기 맞장구 치면서 웁니다. 우는 표시를 유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시간 녹화를 했는데 저장 버튼을 못 눌렀다. 그렇게 우시니까 옆에 한 또 여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저장 잘한 줄 알았는데 녹음 버튼을 안 눌렀다는 거예요. 음성 없이. 그래서 다시 녹화해야 된다. 이런 엄청난 혼란이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 안 가니까 오히려 편리하다. 그리고 여러 수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거는 2번, 3번 강의 안 해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편리함을 찾으면서 정말 오히려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교수자들의 모습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택트가 정말 뉴노멀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고 있는 그런 오늘인데요. 김상윤 교수님은 실제 언택트 뉴노멀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신기술 아니면 어떤 새로운 산업 그런 부상 같은 것들을 목격하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언택트 뉴노멀, 뉴노멀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표준이잖아요. 새로운 표준이라는 것은 기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만든다. 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스마트 뱅킹을 할 때 우리나라는 보통 지문 인식 방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뭐 바이오 생체 인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단계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안면 인식을 많이 써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면 중국은 안면 인식을 많이 쓰고 한국은 이 지문 인식을 많이 쓰느냐 살펴봤더니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얼굴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시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수년간 AI의 이 얼굴 인식 분야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시장의 니즈를 이렇게 만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뱅킹 분야에 안면 인식을 먼저 도입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문 인식으로 가고 있다. 즉 시장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기에 도달했다. 특히나 디지털 기술들이죠. 그래서 시장의 요구가 이 뉴노멀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언택트 뉴노멀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꼭 신경 쓰고 지켜봐야 할 그런 거대한 산업의 트렌드 변화 그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김 박사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 경남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장기간 동안 육성해 왔던 항공 부분 같은 경우는 큰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경남 지역 전체에서 항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산업의 먹거리로 아주 장기적으로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장거리 여행 수요, 그다음에 장거리 출장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정말 이 항공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시점인 거죠. 따라서 우리 경남 지역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산업적인 재편을 반드시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연스럽게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백신 접종이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떤 영향을 혹시 그려보셨을까요? 일단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보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가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건 우리 모두 다 그 전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긴급 사용 승인으로 백신을 사용 허가한 것은 그만큼 그들 국가가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을 전부 다 무시하고 지금 당장 백신을 투여하게끔 허용했다는 것은 진짜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했던 사상자보다 더 높은 사상자가 나는 이런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너무 높아져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 한동안은 우리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개도국들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백신을 확보하는 데 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응이 좀 못하고는 있지만 결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나라만 백신을 확보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 백신이 투여돼야 된다라는 거 하나를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이렇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초 지하 자원은 원소 주기율 표상에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를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만 방역이 제대로 됐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일단은 백신을 지금 우리가 다 힘들고 이제 걱정을 하는 상황이니까 되게 급하게 느껴지고 이렇지만은 이게 안정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영국발 그 변이들도 바이러스 변이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어떤 상황의 변화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 역량이 중요한 거지 무조건 이거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관점에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백신의 효과나 이런 게 제대로 나타나는 어떤 시간은 상당하게 걸릴 것이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경제 반전은 없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의 판단은 셧다운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액션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리라는 그런 상상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백신과 또 치료제가 보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종식 선언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종식 선언 시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아가시면서 그때쯤에는 그 나름대로의 그걸 보복적 소비라고 하는데 갑자기 크게 뛰어오르는 뭐 여행 소비라든가 또 면세점업 수요라든가 항공 수요 이런 크게 급부상하는 그런 수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투자 의사 결정이라든가 기업들의 경영 의사 결정 적극적으로 하는 시점을 좀 잡아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계 경제 이슈 반드시 빠짐없이 우리가 대응해야 될 주제 리쇼링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앞에 했었죠. 자, 리쇼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어떤 정도의 경과해 있고 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상현 교수님 네. 말씀 한번 주시죠. 최근 약 10년간 201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리쇼어링한 숫자를 살펴봤더니 한 150개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자들은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좀 아쉬운 소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거에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왜 해외 생산 기지를 나갔느냐 그 부분을 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나갔다. 혹은 어떤 시장에 대한 접근성, 뭐 중국이라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나갔다. 혹은 기술 네트워크, 혹은 공급망에 대한 접근, 뭐 다른 기업들의 어떤 원자재를 받는 그 기업 근처로 나가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이제 선진국 기업들은 그 목적들 중에 한 두세 가지 혹은 한두 가지 목적만 가지고 해외 생산 기지를 구축한 경우들이 많아서 리쇼어링을 하기에 가벼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네 가지 목적을 대부분 다 채워서 그래서 해외 생산 기지를 지은 경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다시 컴백을 시키려면은 그 네 가지 목적이 다 부합이 돼야 되는 거죠. 또 혹시 박정호 교수님 어떤 의견 또 추가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기업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우리 여러 지자체가 리쇼어링 정책을 하는데 투여됐던 인풋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인풋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해외 국가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여러 경제적인 충격을 크게 받은 상황입니다. 이기 때문에 자국 경제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 입장 아래서 자국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정책적 영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숙제가 두 가지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해외를 나간 이유들과 이게 맥을 같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해외 현지 공장이나 사업체를 이전했던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나라에 진출한 나라에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니네가 물건을 수출하고 싶으면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이점을 주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됐고요. 반대로 개도국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제조 여건, 저가의 노동력이라든가 아니면 저가의 지대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간 건데요. 그런데 최근 추세가 어떻게 되냐 보면 개도국들 같은 경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향후 본인들이 외국 기업이 자국에 유치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세제 혜택과 더 많은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베트남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바로 그런 법인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는
삼성전자에 근 30년 가까이 법인세를 거의 면제하다시피 할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수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해외 개도국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이런 국가들은 오히려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우리 큰 소비 시장의 물건을 팔고 싶으면 우리에게 와서 생산한 것으로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리쇼링 정책이 성공하려면 훨씬 더 파괴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우리 기업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리쇼링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에 우리 경남도가 대표적인 이 대응 어떤 지자체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경남도는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됐는데 특히 5G 스마트 제조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된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스마트 산단이라든가 또 마산 자유무역 지역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활용함으로써 리쇼링의 메카 역할을 하고 한국이 이런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지금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하나가 공유공장 사업이지 않습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공유공장 시설을 이용해서 오히려 베트남에서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제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음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지역 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산업, 국내 대표적인 산업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또 많은 기업들이 이 공유공장 사업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노력도 함께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 주제 바이드노믹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발제할 때 여러분이 2021년을 살아가실 거라면 바이드노믹스라는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먼저 바이든의 핵심 공약들을 살펴보면 몇몇 주목이 되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들이 좀 주목이 되고 특히 국내 수혜 기업들은 어떤 산업에 또 많이 포함되어 있을지 그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이든이 공약에 따른 어떤 산업 그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바이든노믹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국내 지자체로 저는 경남을 꼽습니다.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바이든노믹스는 트럼프 정권과 달리 친환경과 관련된 기치를 내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바로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환경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직면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친환경 기조로 돌아서고 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바이든노믹스로 대두되는 친환경 규제와 친환경 지능 정책이 우리 경남과 창원에겐 하나의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친환경 산업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의 몇몇 공약들을 살펴보면 태양광 이 지붕이죠. 태양광 지붕을 800만 개 깔겠다. 심지어 풍력 터빈을 6만 개 도입하겠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남도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비즈니스가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수소차와 전기차의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입니다. 이 의무 판매제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100대 미국에 팔 거면 그중에 15대는 전기차 수소차여야 돼라는 할당제예요. 그러니까 15대를 아직 미국에 못 팔았으면 자동차 100대 팔 생각 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친환경 가전사업 이런 사업의 영역에 많이 뛰어들어야 되겠고 특히 이 친환경 차가 공급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면 자연스럽게 함께 맞물릴 것이 배터리죠. 자동차 생산하는데 비용이 100만 원 든다 그러면 그중에 60만 원이 배터리 비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 산업은 우리가 세계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산업에 주목해야 되고 또 어떤 산업을 더 영위하기 위해서 신산업 전략을 꾀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경남이 또 하나의 기회를 맞이한 게 최근입니다. 이제 경남 나노피아라고 네. 2020 행사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나노피아가 뭐냐면 밀양에 이제 그 나노 산업의 국가 산업 단지로 2017년에 지정을 받아서 지금 투자가 돼서
지금 이제 그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삼양식품에서 이제 대기업 중에 중견기업 중에 처음으로 투자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삼양식품이 2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식품 관련해서 스마트 공장, 어떤 친환경의 스마트 공장을 어떤 밀양 나노 산업 단지에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나노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이라는 이슈에서는 초경량,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나노 기술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나노 기술은 선박에도 쓰일 수가 있고요, 자동차에도 쓰일 수가 있고요, 다양한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또 이 과학 계통의 기술 쪽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런 범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원천이 되는 산업 영역인 나노 산업이 밀양 그리고 경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그게 결국은 바이드노믹스로 시작된 어떤 친환경 전쟁이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로 점점 번져가면서 네. 그런 규제라든지 우리의 어떤 요구 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경남의 나노 산업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자 한자 적고 계실 겁니다. 내가 2년, 3년, 4년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주목을 해본다면 바이든은 곧 죽어도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켜서 미국의 의료 시장을 키우겠다. 의료 시장을 키우는 과정에서 미국 약값 너무 비싸, 의료비 너무 비싸, 약값을 잡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약값을 잡겠는가? 해외로부터 적극적으로 제약 수입을 늘립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가 대표적인 예고요. 미국의 약값이 너무 높은데 가격 경쟁을 일으켜서 자연스럽게 약값을 잡아나가겠다. 특히 이 보건복지 영역, 의료 헬스케어 영역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어떻게 보면 K 방역 이런 것들이 글로벌한 좋은 스탠다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대목들이 많이 있고 이런 제약 수입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액션이 있을 때 국내 어떤 기업들이 수혜가 될지 관심 가져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중장기적으로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방향성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발제해서 강조했던 것이 리질리언스입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서 리질리언스가 부상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월마트의 사례들을 들어드렸는데요. 그 밖에 어떤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또 좋겠고요. 우리는 어떻게 리질리언스 역량을 갖출까 이런 것들을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공유해 주실 의견 있으실까요? 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니즈가 완벽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맞춤형 소비에 대한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남이 대표하고 있는 제조업이 아니라 ICT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미 맞춤형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죠. 내가 영화를 한 편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서 네. 첫 마주치는 화면을 보면 제 기호에 맞춰서 저에게 보여주는 화면과 여기 계신 두 분의 교수님께 보여준 화면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것은 개개인마다 그분의 취향을 다 데이터로 마이닝해서 거기에 적합한 컨텐츠를 벌써 뿌려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벌써 서비스 분야에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서비스를 향유하는 그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휴대폰, 이 휴대폰은 우리 세 사람이 들고 있는 휴대폰의 사이즈와 크기, 모양이 다 똑같거든요. 우리 손의 크기와 입에서 귀까지의 거리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 첨단 산단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정 자동화가 목표가 아니고요. 개개인적인 아니면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게끔 맞춤형 생산을 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정말 시장이 급격하게 성숙화되고 있는 맞춤형 생산에 부합하는 제조 여건으로 우리 경남 지역이 트랜스퍼 된다면 아마 경남은 바로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리질리언스를 달성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첨언해 주실 것들이 네, 있으면 경남 지역이 대표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네. 제조업에서 사실 그 디지털을 도입하는 거, 스마트 팩토리화하는 게 사실 좀 먼 얘기였던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투자 금액은 규모는 큰데 이 성과가, 이 효과가 바로 당장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코로나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 측면에서도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투자가 단순히 효율이나 어떤 우리 생산의 어떤 품질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제조 현장에서도 어떤 그 직원들, 이제 근로자들 사이의 거리두기라든지 혹은 어떤 보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 어떤 작업 환경을 스마트화해야 되고 그런 니즈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팬데믹이 이후에도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우려감에서 이 디지털 투자를 우리가 팬데믹을 극복하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로서 생각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산단에 있는 그리고 우리 창원, 경남에 있는 제조 기업들이 이 디지털에 대한 투자를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떤 팬데믹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많은 기업들을 좀 관찰해 보면 저는 가장 두드러졌던 것들이 월마트도 있지만 아우디와 같은 이 자동차 기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차를 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승을 해봐야 타는데. 근데 VR 스토어를 런칭해서 비대면화된 환경이지만 자동차를 실제 타보는 것처럼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수많은 차를 다 타보고 수많은 자동차 사양을 바꿔가면서 차를 실제 타본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리질리언스 역량을 기르고 리질리언스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는 수축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한 그 변화에 걸맞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대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메시지 충분히 받아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릴 테니까요. 세 분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경제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종식되지 않았을 때는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교역 규모는 굉장히 미약한 브라질 같은 경우인데요. 브라질의 국영 철강 회사인 발레라는 철강 회사가 있는데 이 발레라는 철강 회사가 운영하는 광산 중에서 2개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광산 2개를 폐쇄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철광석 가격이 단기간에 15% 가까이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옛날 말인데 지구촌이라는 말 옛날에 썼었죠. 바로 그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세계 경제는 회복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V자 반등 발목을 잡는 건 아닌가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이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할 수 없는 이 변수를 가정하에 합니다. 전제하에.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예상했던 거 이상, 이 전제했던 거 이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된다거나 2차 팬데믹이 온다거나 한다면 예상했던 그런 회복 수준도 담보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경제 회복은 조기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가 2021년 내내 지속될지라도 그런 가장 나쁜 최악의 가정을 할지라도 2021년 경제는 2020년 경제보다 낫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우리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공장 셧다운 됐죠. 원격 수업한다고 학부모들 난리가 나고 학생들도 엄청 혼돈이 있었고요. 그 혼돈의 도가니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출 철회됐던 거, 선적 출항했던 거 다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비대면 수출 계약 성사되고요. 재택근무 한번 실시하면 생산성 엄청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산성 안 주는구나라는 것을 체감했고요. 어떻게 재택근무하는지 알게 됐고 어떻게 원격 근무, 어떻게 원격 수업하는지 더 이상 마스크 대란 없는 거 이런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불확실성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중장기적으로 2021년 내내 최악의 경우 지속될지라도 그럴지라도 2020년보다는 경제가 어쨌든 반등할 것이다. 다소 험난하고 굉장히 더딘 오르막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간다라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런 변화에 어떤 대응을 할까? 어떤 변화가 앞에 놓여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2021년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와 또 두 분의 경제 전문가 모시고 세계 경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자, 2021년은 혼돈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이탈점이다. 다만 모두에게 기회가 가는 건 아니고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와 희망을 얻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회와 희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경남경제 한국판 뉴딜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